구치소의 새벽은 차갑습니다. 시멘트 벽에서 스며드는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그 시간, 최화영은 눈을 뜹니다. 잠을 잔 것인지 그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고급 침대에서 잠들었던 몸이 얇은 매트리스의 감촉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화도 지시도 눈빛 한 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이 철창 안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평생 쌓아온 권력의 언어가 이 좁은 공간 안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난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야. 낮게 뱉은 그 말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메아리조차 차가웠습니다. 같은 시각 드림그룹 본사 앞에는 인파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체포 소식은 자정이 지나기 전 경제뉴스 속보로 타전됐고 이튿날 아침 포털메인을 장식한 헤드라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드림그룹 최화영 대표 살인혐의 긴급 체포, 주가 장시 작전, 서킷 브레이커 발동 예고. 마대창 회장은 그 기사를 출력된 종이로 받아들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지만 손을 저었거든요. 이 순간만큼은 화면이 아닌 손으로 종이의 감촉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결과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두 눈이 천천히 감겼다 열렸고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움직인다.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대창 회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는 봉투였습니다. 겉면은 세월에 바랬지만 내용물은 고스란히 살아있었거든요. 마대창은 그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쓸 때가 됐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오장민은 반찬가게 뒷마당에서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를 구해낸 안도감과 최화영을 체포시킨 통쾌함이 한꺼번에 밀려와야 할 텐데 오히려 가슴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복기를 잃은 자리는 어떤 복수가 끝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오장민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아빠, 드디어 잡았어.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강백호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섰습니다. 오장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강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오장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실, 그리고 우리 자매 이야기.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화영이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아직 세상에 꺼내지 못한 진실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구속 소식을 받자마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최화영 곁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강혁이 손에 쥔 것은 권력의 그림자였고 잃은 것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최화영의 신복으로, 최화영의 도구로, 최화영의 대리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이제 한 장의 체포영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강혁은 서랍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화영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이 혼자 아무도 모르게 수년에 걸쳐 모아온 것들이었거든요. 최화영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이강혁은 늘 이중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최화영을 위해 증거를 없애면서 동시에 최화영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쌓아온 겁니다. 보험이었습니다. 언제든 최화영이 자신을 버릴 때를 대비한 보험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이강혁은 이걸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서로 가면 자신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게 뻔했습니다. 오장미에게 건네면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메모리 카드를 손안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찰서도 오장미의 반찬가게도 아니었습니다. 강준호의 아파트였습니다. 강준호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최화영이 친어머니라는 사실, 자신이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자신을 드림그룹으로 끌어들여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밤새 강준호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새벽 4시가 지났을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강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강혁을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화영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이 남자가 항상 불편했습니다. 이강혁이 말없이 메모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대표님의 진짜 죄목이 담긴 겁니다. 오복길 씨 사건 외에 더 있어요. 강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가져왔소? 이강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최 대표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요. 왜 나한테? 이걸 어떻게 쓸지는 준호 씨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그 말이 강준호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강준호는 그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받아든 강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떨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강혁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예고편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최 대표 좀 살려주십시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간청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의 온도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강혁일 겁니다. 30년을 바친 사람의 마지막 충성심이 그런 모습으로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섬뜩했습니다. 너 뭐야? 최 대표 뭐라도 돼? 내 놈이 더 애가 타서 왜 경거망동이야? 호통이었습니다. 그 호통을 친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대창 회장일 수도 있고 강준호일 수도 있거든요. 최화영의 구속을 막으려는 이강혁을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장면, 그것이 79회의 첫 번째 폭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코인 이야기가 터집니다. 오태평이었습니다. 이름처럼 태평하고 단순한 이 남자가 어쩌다 코인을 건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이 흥분된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오빠 지금이야. 코인을 해서 자그마치 1000배를 벌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맞받아치는 반응. 아니, 그렇게 짭짤한 게 있다고. 이 장면이 단순한 코믹 에피소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화영의 체포 이후 드림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그룹 내부는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특정 코인 또는 주식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배후에 아직 살아있는 최화영의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 코인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태평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투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설계된 함정인지 오장미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을 것입니다. 오빠의 천진함이 이번에는 위험한 방향으로 튀었을 수 있으니까요. 구치소 면회실. 철망 너머로 최화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78회의 끝에서 보여준 완전한 붕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최화영은 다시 무언가를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오복길 씨 휴대폰이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영상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화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강혁은요?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최화영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강혁이 사라졌다는 건 이강혁이 무언가를 들고 어딘가로 갔다는 뜻이었거든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자신이 가장 약한 순간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새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화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준호 씨한테요? 아들한테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면회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화영이 강준호를 아들이라고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변호사는 대답 대신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강준호는 이강혁에게서 받은 메모리 카드를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작은 카드를 한참 바라보다가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이른 아침에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드림그룹 빌딩이 시야 한쪽에 걸렸습니다. 저 빌딩이 언젠가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강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친아들로서. 그런데 그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한 게 뭐였더라? 뿌리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낸 뿌리가 살인자였고 찾아낸 가족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강준호는 메모리 카드를 들고 외투를 집었습니다. 오장미에게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최화영이 외쳤습니다.
예고편의 그 목소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올 겁니다.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살아서도 죽어서도 끝까지 거기 갇혀서 못 나올 거라고. 누구를 향한 말인지가 관건입니다. 오장미일 수도 있고 이강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을 찾아온 강준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돌아온 대답은 최화영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실컷 떠들어봐 어디. 냉소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냉소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강준호라면 이 장면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모자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장면이 됩니다. 최화영이 낳고 버린 아들이 철창 너머로 어머니를 향해 등을 돌리는 장면이 됩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모자가 이 방식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거라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마대창 회장의 서랍 속 봉투, 이강혁이 건넨 메모리 카드, 그리고 오태평이 건드린 코인, 세 개의 불씨가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최화영은 구치소 안에서 혼자 타오르고 있고 바깥에서는 그 불을 끄려는 사람과 더 키우려는 사람이 뒤섞여 움직입니다. 오장미는 아직 모든 패가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최화영의 죄목은 오복 길살애만이 아닙니다. 정숙희를 5살 지능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 갓난아기 마서린을 유괴한 그 사건, 이 모든 것이 아직 세상 앞에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다 꺼내야 해. 오장미가 강백호에게 말했습니다. 최화영이 감옥에 있는 지금이 기회야. 겁먹은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할 거야.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치예요. 그 두 마디 안에 온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모두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마대창의 봉투가 열리는 순간 이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거든요.